첫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마저 거부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3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 가족인 배우자와 아들의 자료를 제3자의 개인 정보라고 말을 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인지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숨기기 위해 가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회가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앞으로 우리 국회가 진행할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낙연 후보자처럼 가족의 신상자료 제출을 제3자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도 모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 취지와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셋째, 이낙연 후보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하고 국민 앞에 공약한 고위공직자 임용 원칙 배제 5대 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어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과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부인의 그림 고가 강매와 관련해서 대개가 특정 개인 교섭하는 중견 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이 대개 이런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들을 양산을 해서 전시회를 통해 이낙연 후보가 초청자가 되어서 지지자들에게 줄을 서서 판매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인사동 인사이트 센터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나라비로 줄 서 있는 것처럼 길게 돈봉투를 들고 서서 그림을 매입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는 제보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남편의 위세를 업은 대작 위작 수준의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착취를 하는 행위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실이라서 대단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동행 출신인 노인의 간부로부터 1,5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인준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의혹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총리 후보자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선언하고 공약집에도 명시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국무총리 후보자 자신이 인정했는데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넘어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 정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들이대던 부적격의 사유를
자신들에게만은 예외로 해달라는 뜻입니까? 또 이미 드러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처럼 5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뜻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식의 자의적이고 제멋대로의 인사 원칙을 갖고 어떻게 새 정부 주요 공직자의 인사청문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요청한다는 것인지, 만일 그런 식의 고무줄 잣대라면 무엇하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자질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 인선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처럼 후보자 신상에 대해 혹독하고도 엄격한 잣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다 만들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야당이 만든 그 잣대를 들이대면 분명한 자격 미달자들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동의해 줄 수는 없는 일이며, 그런 자격 미달자를 국회에 인사청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 어제 청문회에서 소위 문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자 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설득하고 자제시켜야 마땅하지, 남의 일 보듯이 내심 즐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인사청문을 하는 도중에 도저히 입으로 옮기기도 부적절한 비난과 욕설을 인사청문위원들의 휴대폰이나 SNS를 통해 폭탄처럼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최고의 공직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중대한 자리인 만큼 그 책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미 드러났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 또한 남아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도 지금 이런 도덕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명조차 안 되는 사람을 새 정부 첫 총리로 인준할 수 있느냐 하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 소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회 표결을 통한 비준 동의 대신 표결 없는 정치적 논의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전에 그렇게도 격렬하고 줄기차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해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막상 집권을 하고 나자 입장을 돌변하는 것으로서 저는 이 또한 무책임한 정략적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가 좋든 싫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에 한국에 전개한 것입니다. 사드가 그러한 무기 체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 눈치를 보느라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을 하자 북한 핵 문제가 지극히 엄중한 이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돌리기도 어렵고 국회 비준 동의에서 당론대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런 식의 변칙과 꼼수로 국민을 또 속이지 말고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일전에 요구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아직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찬성으로 돌아섰는지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다른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공식적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에서도 반대해서 사드 배치를 무효화시키고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합니다. 현실을 도외시한테 인기영합적인 정책 발표 추진 지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대강을 적폐로 몰아 흔적 지우개만 급할 게 아니라 봄철 가뭄 대책부터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4대강 일부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고 하는데 경기, 충남, 강원의 봄 가뭄 지역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부 지역의 보령댐 유역의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64%에 그쳐 저수율이 10.9%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만일 금강 공주보를 상시 개방하여 보수위가 25cm만 내려가도 양수장 취수구가 물리로 드러나는 취수 중단 사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균의 85%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 7월까지 평년보다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대강 일부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녹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뭄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유념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백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주민과 반핵단체의 집요한 반대를 극복을 하고 참으로 어렵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도 정동 고향을 떠나고 현재 약 한 28%의 진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지금 중단하게 되면은 이미 예산이 1조 5천억이 집행이 되었고 해지 비용만도 1조가 넘는 거 아시죠? 당장 직접 비용 손실이 2조 5천억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각종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관련 업체의 손실, 직간접 비용을 따져서 약 한 6조 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원전 사업 측면에서도 아주 나쁩니다. 원전은 해롭다, 원전은 불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어서 원전 산업에 타격을 주고 원전 수출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도대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또 지금 또 1조 5천억이나 추진된 집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중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전기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주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것 또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백지화 추진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된다. 뭐 이것뿐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마구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330여 개 중에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뭐 10만, 12만이 넘는 이런 직원을 일방적으로 정규했을 때 그 감당을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은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앞서 정책위 의장도 짚었다시피 이 4대강 보를 일부 보를 뭐 상시 개방하고 심지어 철거까지 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뭐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지금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은 나라다운 나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체계적인 검토나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과거 정책을 중단을 하고 비틀고 뒤집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박수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머지않아서 몇 배의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한겨레 신문은 후보자의 로비 입법, 청구 입법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한노임회의 바람을 이용하여 법 개정을 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청목회 사건이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와 같은 명백한 불법 청구 입법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적인 영역에서의 불법 탈법 비리와 달리 이것은 공적으로 입법과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 하는 총리 자격의 중대한 결적 사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국민이 준 권력과 책임을 출판 기념회와 부인의 전시회 등 사적 로비에 이어 공적 영역까지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 썼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하는 데는 그나마 상임위나 다른 당 등 여러 견제 장치가 있지만 만약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부에서 국무총리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견제할 장치는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어제 후보자는 미술계에서 판매된 것을 뜻하는 빨간 스티커가 붙은 후보자 부인 그림 3장에 대해 한 장은 현재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2장의 소재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팔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 3점은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한 2장의 그림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2013년 8월 전시회 당시 이낙연 후보자는 또 부인 전시 초대장에 직접 국회의원 이낙연으로 인사말을 써서 돌리고 한겨레 신문의 동정과 지역신문을 비롯한 언론 보도를 통해 후보자 부인의 개인전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 구매를 강요하는 이런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쌀을 기부했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기부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명예를 샀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러운 명예입니다. 부인의 전시회도 당시 도록을 구해서 살펴보니 그림이 75점이나 됩니다. 한 점당 500만 원만 잡았는데요. 다 팔린다면 3억 7,500만 원. 절반만 팔렸어도 2억 원 가량 됩니다. 아까 오늘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데 대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후보자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시 후보자 부인은 2013년에 581만 원의 소득을 신고해 단 19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나머지 그림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부인의 소득세 납부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는 것은 이미 후보자 부인이 당시에 인적 공제를 신청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결국 후보자는 사실상 소득세 탈루를 시인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소득세법 위반뿐 아니라 이는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허위 재산 신고로 인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며 전남도지사 출마 당시 신고 누락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당시 후보의 측근들은 이낙연 지사의 당선을 위해서 5천만 원의 당비를 대납한 사건을 저질러 당시 구속돼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결격 사유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서원 내정자는 국정원 내부 근무자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러한 국정원의 중요성을 잘 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검증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또 국내 정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야당으로서 제대로 국정원의 기능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목표를 둘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운데 실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호남입니다. 또 이른바 삼철이라고 불리던 최측근 인사들이 직을 맡지 않고 외곽에 머문다고 했지만 최근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의 초기 캠프인 일명 광흥창팀 가운데 상당수가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광흥창팀이 청와대로 옮겨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이자 최측근 인사인 친문 세력을 주위에 두고 있습니다. 초기 임명된 소수의 몇몇 인사를 파격, 탕평 인사라고 포장해 놓고는 주요 요직에는 본인 측근 아니면 호남 인사만 중용하고 있는데 이건 코드 인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주위에 두기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탕평 인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또한 측근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냉정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민들에게 약속한 쉼표가 있는 삶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장려할 모습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새 정부를 시험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도는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미사일 도발 바로 다음 날에도 대통령은 예정대로 쉼표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도발이어야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겁니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5.24 조치를 해제 또는 재정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북한 핵 동결 때는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침몰돼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된 데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라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 불안 따위는 안중에 없고 대통령은 망중한을 즐기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마음 편하게 즐기라는 메시지인지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일상의 군사훈련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대통령도 연차를 쓴다. 이제 국민들의 생활도 바뀔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들은 대통령 휴가의 시기를 지적하는 일부 누리꾼의 글에는 파상 공세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요즘 기자들을 만나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하루 종일 항의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고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핵이나 미사일 같은 북한의 도발은 매번 강력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와 군 통수권자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언론과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도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문정인 특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지와 비판의 균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